안녕하세요. 짠내라이딩의 날이 좋아서입니다. 오늘은 자린이가 왜 속도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린이 분들 처음에 입문하시면 쓰시라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오픈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속도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시간과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오픈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도입해가지고 2시간 이내에 쓸 수 있는 2시간 이내에 거리를 갖다가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 이상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아니면 더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치밀한 데이터를 원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픈라이더의 단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배터리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2시간으로 규정한 거는 이 오픈라이더가 계속 지도나 아니면 위성 GPS를 계속 신호를 체크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이제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산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 배터리 빵빵한 걸 가지고 쓰셔도 대략 2시간을 넘기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2시간 이상 되는 이제 주행이나 아니면은 코스를 갔다 오신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기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오픈라이더는 그 이상의 이제 코스에는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부정확한 데이터하고 GPS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오픈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GPS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속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GPS가 가려지는 지하나 아니면 다리 밑이나 아니면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교란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속도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속도로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오픈라이더 같은 경우는 지도로 전환을 해서 봤을 경우에는 제가 가지 않은 옆길을 이렇게 갔다거나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GPS의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트라바나 이제 다른 앱으로 연동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연동 부분에 이제 데이터 유실이 되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오픈라이더를 탈피해서 좀 더 전문적인 속도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서의 연결성입니다. 물론 오픈라이더에도 속도계나 케이던스나 이런 심박 같은 걸 연결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센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의 연결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잘 되거나 어떤 데는 또 되지 않거나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 좀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픈라이더가 이제 그런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거치해야 되다 보니까 거치대가 좀 크죠. 아무래도 자전거 드롭바나 이런 데에 이렇게 거치하기에는 좀 스마트폰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기에도 핸드폰 거치대를 거치하고 간다? 그러면 자린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도 가끔 스마트폰 거치합니다. 거치해가지고 지도를 이용할 때 요즘 카카오맵에서 이제 자전거 지도가 워낙 이제 잘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잘 가지고 다니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전거용 속도계가 꼭 필요할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속도와 어느 정도 수준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전거 속도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속도 면에서는 제가 이제 기준으로 나눌 때 쓰는 기준으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속도는 보통 항속
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상 항속은 자신이 속도를 내서 적어도 30분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말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힘을 계속 들여서 30분, 1시간을 계속 그 속도로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뭐 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를 이제 항속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쭉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속도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항속이 뭐 30이다. 뭐 항속이 이제 뭐 25다. 뭐 항속이 35다. 뭐 이렇게 킬로미터 시간대 킬로미터 퍼 아워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속이 나오는데 평속은 뭐냐면 자전거 속도계에서 항속은 속도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개인이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속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속도계 키면은 속도계에서 가다가 뭐 신호등도 만나서 잠깐 설 수도 있고 뭐 가다가 이제 좀 힘이 좀 떨어져서 속도를 낮출 수도 있고 한 모든 기록을 평균을 낸 속도, 그게 평속입니다. 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난 오늘 신경 써가지고 한 25km 이상 계속 달렸어 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쉬거나 좀 늦게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카운팅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평속을 딱 켜보면 21km, 뭐 22km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갔던 그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확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속하고 항속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 뭐 이런 느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속도계를 쓰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수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튜버 드론라이더라는 분이 이제 정의해 놓으신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뇌피셜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입문 단계는 그냥 생활자전거 수준입니다. 생활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 하이브리드 자전거나 일반 길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생활형 자전거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속도가 보통 한 15km에서 이제 한 20km. 할아버지들 설렁설렁 다니시는 거는 한 10km 내리시겠죠. 그런데 학생들을 이렇게 좀 빨리 이제 타고 다니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15에서 2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입문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초보입니다. 초보 단계. 초보 단계는 지금 20에서 25km 정도, 20에서 25km per hour입니다. 시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강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의 속도 한계가 2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다른 일반 생활형 자전거보다는 좀 빠른 단계이고, 그리고 일반 그 전기 자전거들이나 뭐 이런 그런 모빌리티들, 이제 그런 것들의 한계 속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또 타보면은 20이나 25km가 그렇게 또 빠르게 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사실 20이나 25km로 계속 항속을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항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속은 아닙니다. 항속 개념으로 사실 역풍, 순풍일 때는 이제 뭐 속도 아주 죽이죠. 근데 역풍일 경우에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이 속도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 단계를 지나면은 그 다음이 초급 단계입니다. 초보하고 초급을 왜 나눠놨냐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또 어마어마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 초보, 그 다음에 초급, 이제 급수로 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동호회 급수로 칩니다.
드론라이더라는 분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급은 보통 25에서 30km 정도입니다. 시속 25에서 30km인데 이 속도는 보통 동호회에서 자기가 혼자 싱글라이딩으로, 그러니까 혼자 타서 항속으로 그리고 역풍을 견뎌가면서 25에서 30 정도를 타면은 동호회에서 팩라이딩이라고 그러죠. 4명, 5명이 이렇게 타게 되면 앞에서 잘 타시는 분들이 앞에서 바람을 갈라주고 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면 보통 속도가 3에서 많게는 5km 정도까지 덕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25에서 30km 가던 사람이면은요, 거기 가면 30에서 35km로 팩라이딩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초급 정도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동호회 따라가서 동호회 초급반에 따라가가지고 간신히 이제 매달려서 갈 수는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중급입니다. 제가 중급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급이기 때문에 중급을 논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무리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론라이더 분이 말씀을 하시길 중급은 이제 30에서 한 35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30에서 35 정도이시면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피로도에 따라서 내가 오늘 되게 힘들게 탄다 그러면은 물론 35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거리를 뭐 4시간, 5시간 이상씩, 그리고 100km 이상, 200km까지도 장거리를 타실 만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 언덕도 이제 그 제약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언덕은 빼고 그냥 평지에서 항속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느 등급에 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다음에 어느 등급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속도계입니다. 전문 속도계죠. 그래서 자전거에는 전문 속도계가 있는데 이 전문 속도계에서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현재 속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현재 속도, 그리고 케이던스라는 건 내가 현재 지금 분당 RPM 몇 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그 몇 바퀴를 돌리고 있는지는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RPM, 케이던스로 이제 주행하는 법이나 아니면 토크 방식의 주행하는 방법,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케이던스가 얼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뭐 언덕에서는 최소 뭐 케이던스 60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적어도 80이나 90 사이에는 계속 케이던스를 유지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케이던스 자체가 이제 중요한 그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던스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박수라고 하죠. 심장의 심박수로 제 최대 심박수의 보통 60%, 70%, 80%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들면 최대 심박수가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심박수가 보통 220에 뭐 빼기 자기 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50대 정도 되면 한 최대 심박수가 160에서 170 정도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60% 정도 선에서 뭐 운동을 하면 살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70이나 80%까지는 웬만하면 넘지 말라고들 하죠. 그렇게 뭐 몇 분을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워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파워미터라는 거는 자기 크랭크 밑에 그 자기가 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크랭크 쪽에서 힘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단위를 이제 파워미터라고 하는데, 그 파워미터 센서에 의해 가지고 파워를 확인해서 자기의 일정 파워, 지금 바람이 부는데 내가 막 힘을 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속도만 가지고 내가 힘을 얼만큼 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 속도로 자기 힘을 갖다 파악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자전거 타면서 이건 오바다 할 수 있는 절대 값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센서에서 현재 속도와 케이던스, 심박수, 파워미터가 여기에 이쪽에 보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심박수 센서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속도계와 케이던스 센서들, 그 다음에 크랭크에 다는 파워미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센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트와 이제 블루투스 방식으로 다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자전거 센서가 지금 말씀드린 속도나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으로도 옛날에는 유선으로 센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선은 다 없어지고 무선으로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으로 배터리로 이제 이용하는 무선으로 하는데 통신 방식이 안트 방식, 이제 무선 방식과 우리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알 수 있는 블루투스 방식 이 두 가지로 다 하는데 요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는 센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은 속도계의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계 필수 항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속도입니다. 이렇게 속도계를 하나 사시게 되면은 속도계에 몇 가지 화면이 제가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상단에 now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재 속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속도를 가장 메인으로들 가장 많이들 표시를 합니다. 예, 현재 속도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죠. 현재 내가 몇 시간을 계속 주행 중인가, 집 나온 지 몇 시간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기 현재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속도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갔다 온 거리에 지금 내가 지금 몇 시간이면 다시 돌아가려면은 반환점에서 얼마나 더 걸리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거리입니다. 디스턴스. 네, 제가 몇 킬로를 왔는지 여기에서는 33.56km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만큼을 왔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면 이만큼이 또 걸리겠고 뭐 이런 식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센서로 얻을 수 있는 값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심박수와 케이던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케이던스는 꼭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여기는 이제 파워까지 나오게 되는데 파워나 심박은 뭐 그거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그레디언트 경사도라고 하는데, 이 경사도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1% 동호회에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게 1% 언덕이다, 2% 언덕이다, 3%다, 뭐 심할 때는 뭐 10% 넘는 언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도계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 정확히 표시를 어떤 경사도로 가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게 도대체 경사가 얼마 되는 거야? 막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2%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경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속도계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민과 와후, 이거는 고급 속도계에 속하게 되고요. 중급으로 이제 브라이튼 같은 속도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은 속도계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만 이제 꼽아서 보시면 차이는 뭐냐면 고급 속도계는 가민과 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코스를 지도와 함께 넣을 수가 있고, 그거를 중간에 이제 구간을 확인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도 있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특히나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내비게이션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OS가 우리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애플 iOS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가민이나 와우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라고 해가지고 자체 O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이나 뭐 화면 표출 방식이나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조금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급에서 보이는 이제 가성비를 내세운 브라이튼 제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 면에서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뭐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몇 개를 빼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제 중급 제품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도
간단한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세세한 면에서는 이 고급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민이나 와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 40만 원대를 넘습니다. 비싼 거는 진짜 거의 90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전거가 얼만데, 입문용 제 자전거가 얼만데 세상에 90만 원짜리야. 뭐 싸다고 해도 3, 40만 원짜리 속도계를 쓰겠냐 이거죠. 그리고 중급이라고 해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브라이튼의 뭐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도 15만 원대, 그거는 지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좀 너무 가격 부담이 된다. 예, 그럴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국내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저가형 모델로 이런 뭐 형광색이 펄펄 나오는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은 절대 사지 마시라고 엑스표 걸어놨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속도만 표시되고 뭐 거리만 표시되지, 그것도 GPS를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표시만 되지 이게 저장 기능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한다거나 센서 기능을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절대 싸다고 사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뭐 적어도 이 정도 전자제품 형태를 나오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만 원대가 넘고 2만 원대에 간다거나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제품들을 사실 바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에서 제공되는 제품, 입문용 제품이 있습니다. 입문용 제품 3대장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고급과 중급 제품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속도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뭐 이런 제품, 이런 성능, 기능적인 부분들은 충실히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안 계속 썼고, 그리고 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XOSS라는 이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쿠스포라는 제품, 그 다음에 사이플러스 M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을 이제 취향대별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항목별로 한번 비교를 하면은요, XO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크기가 1.8, 쿠스포는 2.3, 그리고 사이플러스 M1은 2.9인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사이플러스가 제일 큽니다. 물론 크기도 좀 두툼하겠죠. 세 가지 다 속도나 케이던스 그리고 심박 센서는 다 연동해서, 센서와 연동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속도 센서를 왜 지금 저거 하냐면, 이 세 가지 제품 다 GPS로, GPS 속도는 표시가 됩니다. 물론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GPS 잡아가지고 이제 속도가 나오죠. 근데 제가 오픈라이더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 말고 속도 센서를 쓰시라고 하는 거는 지하나 아니면 지하 구간이나 아니면 다리를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빽빽한 숲이 많은 데를, 그러니까 빌딩이나 숲 지역을 가게 되면 이제 GPS가 끊어져 버리면 속도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센서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요 파워 센서입니다. 파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스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이플러스는 파워 센서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XOSS, 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파워 센서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쿠스포, XOS와 그 다음에 사이플러스 M1은 경사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쿠스포 같은 경우는 경사도 지원이 되지 않고 해발 몇 미터라고 표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게 처음에 출발할 때 해발 내가 얼마지? 라고 기억하고 가지 않는 한은 현재 경사도를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경사도 몇 %로 나오는 경사도가 꼭 지원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은 25시간, 28시간, 30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25, 28, 30시간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이고 대략 이거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이플러스 M1은 사용을 해봤는데 대략 한 15시간, 10시간까지는 제가 버티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개런티 되니까 뭐 10시간 정도 이상 소식이 우리가 입문인데 10시간 이상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많이 타야 입문 케이스에서는 자린이 수준에서는 4시간이죠. 4시간, 5시간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까지 예. 그래서 세 개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수일 경우에는 IPX7, IPX7, IPX6 해서 아마 사이플러스 M1이 아마 제일 방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속도계는 이제 보통 빼가지고 뒤에 주머니에 넣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비 맞힐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을 제외하고는 속도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격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XOSS G 플러스 이게 좀 가성비가 있기는 한데, 나중에 파워 센서까지, 자전거에 파워 센서를 별도로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파워 센서도 가격이 꽤 비쌉니다. 저도 아직 못 달았어요. 아시오마 같은 저렴한 거 단다고 해도 30만원대가 넘으니까, 그래서 파워 센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XOSS G 플러스 이게 괜찮겠죠. 가격대나 이런 걸 봐선. 근데 화면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사도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파워 센서도 되고 가격 1, 2만 원 더 추가해서 사실은 저는 사이플러스 M1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사용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래도 좀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이게 사이플러스 M1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그 다음에 속도 센서, 그 다음에 케이던스 센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사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이플러스 M1을 사서 이제 주행을 다 맞추고 요 부분의 단추를 딱 누르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이제 주행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상태에서 핸드폰에 XOSS라는 아까 제품이 아니라 앱 이름이 XOSS가 있어요. 그러면 XOSS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제품 몇 가지를 다 이제 핸드폰 앱에서 같이 쓸 수가 있는 공통 앱입니다. 그래서 그 앱에 이제 연결이라고 돼 있는데 연결을 하면 이 사이플러스 M1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쭉 이쪽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XOSS에서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XOSS 앱이 저장 설정에서 스트라바를 제가 가입을 해서 연결을 하면은 스트라바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스트라바의 데이터를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 수영하고 달리기하고 운동하고 사이클 타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이 스트라바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속도나 주행 기록 그 레코드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통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내 데이터가 쭉 다 이제 일괄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보이는데 이와 같이 그 구간에 대한 그 분석을 다 해주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스트라바까지 꼭 같이 연동을 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 관리를 하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린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자기 데이터 관리하고 기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제 연동을 하거나 이제 호환을 해가지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이제 디딤돌이 되고 첫 입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속독의 전문 속독의 입문용 중국산이긴 하지만 전문 속독으로 꼭 구입을 추천을 드립니다.